지난 영상에 이어 엔비디아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젠슨 황,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 엔비디아를 설립한 이 세 사람은 새로운 그래픽 가속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게임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죠. 1993년 이드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둠이 큰 인기를 끌면서 3D 그래픽 게임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던 겁니다. 이러한 3D 게임의 성장은 그래픽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자신들이 개발 중인 그래픽 카드의 목표를 게임 그래픽 성능 개선에 두기로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MV1이라 불렀습니다. 젠슨은 엔비디아의 첫 제품인 MV1을 통해 PC의 고성능 2D 및 3D 그래픽, 비디오, 디지털 조이스틱 인터페이스, 고급 오디오 기능 등을 제공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설치 기반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3D 그래픽 처리 성능을 제공해야 했는데 그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선택한 방법은 렌더링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었죠. 당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 그래픽 칩들이 폴리곤 텍스처 매핑 방식의 렌더링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쿼드라틱 텍스처 매핑이라는 렌더링 방식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텍스처 매핑이란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 물체의 표면에 세부적인 질감을 묘사하거나 색을 칠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MV1은 2D 이미지를 가져와 3D 개체 주위로 감싸서 모델의 다각형수를 늘리지 않고도 개체를 더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죠. 또 그래픽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개선시켜 텍스처 매핑, 렌더링 및 시각화 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시간 3D 그래픽 처리도 가능하게 했으며 이 밖에도 기하학적 변환 및 조명, 스무딩 등 고품질 3D 그래픽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생 기업이 성공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생산 라인을 무턱대고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엔비디아는 SGS 톰슨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설득하여 설계는 엔비디아에서 제작은 SGS에서 하는 방식으로 MV1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코드네임 MV1은 다이아몬드 엣지 3D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죠. 실제로 MV1은 주변 장치를 가속기로 만드는 가속 컴퓨팅의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당시 아케이드 산업의 강자였던 세가 세턴의 투자를 받을 만큼 MV1은 기대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최초의 그래픽 카드였던 MV1은 결론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쿼드라틱 텍스처 매핑은 분명 장점이 있었지만 그 당시 그래픽 표준에 가까웠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X와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후 엔비디아는 세가 세턴을 설득하여 비디오 콘솔용 그래픽 가속기인 MV2의 개발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도중 세가 세턴이 먼저 포기하게 되면서 MV2는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거의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996년 퀘이크와 툼레이더와 같은 게임의 등장으로 3D 게임 열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3D 그래픽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주변 기기들이 여기저기서 발매되기 시작했죠. 엔비디아보다 1년 뒤에 생긴 3DFX라는 회사는 부두 그래픽 카드를 선보이며 급격한 성장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래픽 시장의 표준이나 다름없는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견줄 만큼 3DFX의 성장세는 아주 무서웠다고 합니다. 3DFX가 만든 부두 그래픽 카드는 글라이드라는 자체 3D 그래픽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쉽게 최적화하여 게임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게임이 글라이드를 지원하게 되어 사용자들은 최상의 3D 게임 풍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그래픽카드 시장은 빠르게 기술을 선점한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해 갔습니다. 엔비디아도 MV1의 실패를 깔끔하게 인정한 뒤 신제품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마침내 1997년 엔비디아의 두 번째 그래픽카드인 리바 128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코드네임을 그대로 사용했던 MV1과 달리 리바 128은 엔비디아가 이름부터 신경 써서 브랜딩한 제품이었는데요. 이 카드는 3D 및 2D 그래픽 가속을 단일 칩에 통합하여 차별화했으며 AGP라는 그래픽 카드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당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3DFX의 부두, ATI의 레이지 시리즈 및 메트록스 제품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3DFX의 부두는 3D 성능 면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넘버원 그래픽 카드로 꼽혔기 때문에 리바 128이 그 자리를 넘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통합된 2D, 3D 기능과 더 나은 다이렉트 3D 성능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그래픽 카드로 명함을 내밀게 된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 결과 리바 128은 출시 4개월 만에 100만 대가 출하되며 순조로운 판매세로 엔비디아를 경영난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인 1998년 엔비디아는 TSMC와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하면서 리바 제품군을 더욱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바 128 GX 버전도 출시되었지만 엔비디아의 사운을 바꾼 제품은 후속작인 리바 TNT였습니다. TNT라는 이름은 트윈 텍셀의 약자로 최초의 멀티 텍스처 3D 프로세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클럭당 2텍셀을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당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던 3DFX의 부드2와 비슷한 성능이었죠. 이는 짧은 시간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뤄낸 결과였는데요. 물론 여전히 3DFX의 부드2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엔비디아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기술을 발전시켜 1999년엔 리바 TNT2를 출시했습니다. 리바 TNT2는 당시 경쟁 모델이던 부드3보다 그래픽 메모리를 2배 더 크게 설계하는 데 성공한 모델이었는데요. 게다가 다이렉트 3D에 대폭 지원하여 3D 그래픽에서도 32비트 렌더링을 지원하는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된 덕분에 마침내 3DFX의 부드3를 능가하는 그래픽카드 선두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는 고가형 조립 PC의 일체형 그래픽카드로 주로 탑재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리바 TNT2 울트라, 리바 TNT2 프로, 리바 TNT2 M64, 리바 벤타로 라인업을 촘촘하게 나누면서 선택지를 넓혀 보다 폭넓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3DFX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2000년 3DFX가 파산하게 됩니다. 이때 엔비디아는 3DFX의 일부 기술을 인수하면서 독보적인 그래픽 기업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리바 시리즈를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기존의 그래픽 하드웨어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픽 렌더링에 있어서 여러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는 필수적이었는데 점점 더 복잡한 그래픽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며 병렬 처리 성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칩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메모리 역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했기 때문에 성능 병목 현상 없이 이 데이터를 칩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를 계속 이어갔고 마침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9년 세계 최초의 GPU 지포스 256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지포스 256은 엔비디아뿐 아니라 업계 전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는데요. 세계 최초의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으며 GPU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GPU는 쉽게 말해 영상 정보를 처리하고 화면으로 출력시키는 병렬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회로입니다. CPU랑 GPU를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단히 비교하자면 CPU와 GPU 모두 데이터와 연산을 통해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그런데 GPU는 그래픽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한 번에 여러 명령어를 처리하는 병렬 처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하나씩 연산 작업을 하는 CPU보다 훨씬 더 많은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픽셀이나 그래픽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엔비디아의 지포스 256의 등장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기존의 그래픽 카드가 분리된 2D, 3D 처리를 하던 것과 달리 지포스 256은 3D 그래픽 처리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게임과 같은 3D 그래픽이 더욱 화려하고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전 그래픽 카드들이 비디오 출력 시 끊김과 버벅임이 있었던 것에 반해 지포스 256은 하드웨어 기반의 비디오 가속 기술을 내장하여 리얼타임 비디오 출력에서도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명암 처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의 기술적인 혁신을 가져온 지포스 256은 그래픽 카드는 단순히 그래픽 출력 장치일 뿐이라는 이전의 인식을 완전히 깨고 CPU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하드웨어 요소로 인식하게 되는 혁신을 만들며 그래픽 카드 기술 진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GPU라 불리는 지포스 256의 개발 이후 엔비디아는 거의 매년마다 발전된 GPU 기술이 적용된 지포스 시리즈를 출시하여 GPU 시장을 독점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포스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자면 1999년 만들어진 지포스 256은 세계 최초의 GPU였습니다. 그래픽 카드로 변형 연산과 조명 처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능 덕분에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 출시된 지포스2, 트윈뷰 듀얼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능을 도입하고 지포스 256에 도입된 TNL 엔진을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지포스2 GTS의 경우 1초당 1기가 텍셀을 넘긴 최초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2001년에 출시된 지포스3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텍스 및 픽셀 쉐이더를 추가하여 게임에서 보다 사실적인 그래픽과 더 복잡한 특수 효과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02년에 출시된 지포스4는 지포스3의 기능을 더욱 확장시켰는데요. 고성능 시스템용 TI와 저예산 시스템용 MX의 두 가지 주요 버전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출시된 지포스 FX는 게임의 주요 실시간 영화 효과를 부각시켰으나 성능 문제와 시끄러운 냉각 시스템으로 인해 호불호가 갈린 제품 중 하나입니다. 2004년에 출시된 지포스 6는 사용자가 더 나은 성능을 위해 두 개의 그래픽 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SLI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포스 6가 큰 성공으로 엔비디아를 굳건하게 만든 1등 공신이 되죠. 2005년에 출시된 지포스 7은 더 나은 SLI 기술 및 다이렉트X 9.0C 그래픽 표준 지원으로 지포스 6의 상위 버전으로서 계속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6년에 출시된 지포스 8은 새롭게 통합 쉐이더를 도입하고 다이렉트X 10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했으며 처음으로 쿠다 기술을 선보인 모델입니다. 2008년에 출시된 지포스 9은 더 많은 쿠다 코어와 더 나은 성능으로 개선된 모델이었습니다. 이후 리브랜딩과 OEM 틈새 시장을 노린 지포스 100 시리즈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OEM 시장을 타깃으로 한 엔비디아 지포스 100 시리즈는 지포스 9 시리즈의 확장판으로 이전 세대에서 많은 기능이 파생되어 발전해 갑니다. 이후 2016년부터는 파스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지포스 10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지포스 20은 RTX 브랜딩으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강조하는 튜링 아키텍처를 도입했습니다. 이 시리즈에는 게임 그래픽의 한계를 뛰어넘는 RTX 2080 및 2080 Ti와 같은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튜링 아키텍처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보다 2배가량 높은 암페어 아키텍처가 도입된 RTX 3080, RTX 3090과 같은 지포스 30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그래픽카드는 오늘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이 되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미국 반도체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